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유형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자,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던 당좌자산과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지금 정리하는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좌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었냐면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 바로 당좌자산. 그러면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은 뭐냐? 판매를 해서 현금화하는 것이 바로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것입니다.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조업에서는 생산 중에 있는 것이고 도소매업에서는 그냥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재고자산으로 봅니다. 예. 원재료나 소모품. 예. 그래서 재고자산의 개정 과목을 밑에 쭉 보시면은 7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상품, 도소매업에서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하나를 쓰고 있고요. 제조업에서는 제품, 제품은 완성된 제품입니다. 반제품, 이거는 우리가 반제품 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제공품이긴 한데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판매가 가능한 것을 반제품이라 하고요. 제공품은 생산 중인 제품이 제공품이고요. 원재료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재료가 원재료고요. 미착품은 원재료를 매입을 하거나 상품을 수입을 할때 우리가 운송 중에 있는 재고자산이 미착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거래에서는 미착품 계정이라는 걸 안 씁니다만은 수입할 때는 우리가 이 운송 중이다 그러면 꽤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공기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항공기는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선박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선박을 통해서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온다 그러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 중인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그러면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운송 중인 자산 중에서 매입자의 재고자산이다. 그러면 그 미착 원재료 또는 미착 상품 이렇게 개념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성 물품, 이거는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소모품. 그래서 재고자산의 종류에, 즉 이게 개정 과목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무에 가면은 상품 하나만 써요. FAT 1급에서는 도소매업이니까 상품하고 미착품, 소모품 이렇게 세 개 나오겠네요. 상품, 미착품, 소모품. 그러나 이제 제조업에 가면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개정 과목도 같이 쓰이게 될 겁니다. 자, 개정 과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의 매입 가격에다가 운반비, 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세금,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운반비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매입할 때 운반비를 매입자 부담으로 운반비를 부담한다. 그건 매입 원가에 포함시켜라 이겁니다. 예. 옷을 도소매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이번에 옷을 만약에 한 벌에 10만 원짜리 10벌을 매입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가서 사올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차를 불러서 좀 보내주시오 하고 운반비는 착불로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운반비 3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번에 옷 살 때 옷의 원가는 130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을 매입할 때 지불한 운반비는 그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나갔으면 수수료도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하역비가 들어갔으면 하역비도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보험료, 이건 뭐
보험료나 하역비는 이제 수입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에서 뭐 운송하는데 보험까지 가입할 건이 그렇게 없겠죠. 하지만 이제 수입하는 경우는 이제 운송보험이라는 거예요. 운송하다가 태풍을 만나거나 그래서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운송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럼 세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뭐 상품을 구입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외부에서 뭐라 그러죠? 수입을 할 때 요새 트럼프가 많이 써먹는 관세. 예. 우리가 그 수입을 하면은 관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죠. 그 관세는 그 자산, 그 재고 자산에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부가세는 세금이지만 포함을 안 시켜요. 왜 그러냐면 매입 부가세는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취득 원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별도의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만은 관세는 물론 관세도 나중에 공제받는 무슨 제도가 있어서 공제받으면 일단 취득원가로 잡았다가 나중에 빼주면 돼요. 예. 그렇지만 관세는 일단 그 부대 비용으로 봐야 돼요. 매입과 관련된 부대 비용. 그래서 정리하면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만이 아니라 취득 금액만이 아니라 모든 부대 비용, 관세나 세금까지 포함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분계에는요, 차변의 재고자산,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이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네, 재고자산,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매입금은 부채 증가의 결합이 되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매입 애누리와 환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입 애누리와 환출. 예. 자, 애누리라 하는 것은요, 제품의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겁니다.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자산에 하자나 파손이 있는 경우에 가격을 인하받는 것이 애누리입니다. 매입 애누리. 그러면 환출은 뭐냐? 매입 환출은 매입한 재고자산 중에 하자나 파손이 파손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반품하는 것을 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 애누리나 환출이 있으면 만약에 외상으로 아까 매입했다면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해야 돼요. 예. 처음에 매입했을 때 외상 매입 부채로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인을 받았어요. 하자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반품을 시켰어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그 할인 가득 받은 것만큼 외상 매입금 부채를 감소시켜 줘야죠.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상품의 차감 계정인 대변의 상품 해도 되고요. 차감 계정으로 매입의 누리, 매입 환출 이렇게 차감을 시켜줍니다.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출은 상품의 차감 계정이니까 상품의 총 매입 금액에서 빠져요. 나중에 빼주는 것, 차감되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하고 용어가 아주 비슷한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이 이것도 차감 계정인데요. 상품의 차감 계정인데 매입 할인이라는 건 뭐냐?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판매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에 약정에 의해 할인받은 금액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할인받는 거예요. 대금을 예, 지급하는 단계에서 할인받는 겁니다. 그러면 대금을 지급받는 단계에서 할인을 받는 사례가 뭐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요. 자, 외상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3개월 외상을 했다고 봐요. 예, 그래서 3개월 외상인 경우에 단가가 개당 1,100원으로 약정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3개월 외상을 했는데 우리가 1개월 있다가 지금 자금 사정이 좋아가지고 거래처에 연락해서 우리가 3개월 외상이 아니라 우리가 1개월 만에 갚겠다. 하니까 거래처에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했어요. 뭐 아니요. 그냥 끝까지 3개월 후에 주세요.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서로 우리가 일찍 주겠다. 대신에 단가 조정을 좀 하자. 예. 왜냐면 3개월로 외상을 했을 때 단가는 그거였으니까 한 달 만에 갚으면은 단가를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기에 지급하는 이유로 해서 약정에 의해서 일정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은 상품의 차감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매입 할인도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되고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가 되고 대변의 매입 할인은 상품에서 차감되는 계정이다. 그래서 상품의 차감 계정 우리 세 가지 의미를 알았습니다. 매입의 누리 하자가 있어서 할인해 주는 거, 매입 환출 하자가 너무 심해서 반품시키는 거, 매입 할인 외상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면서 할인받는 거. 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칸을 보면은요, 우리가 상품의 순매입액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상품의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총 매입액에서 총 매입액이라는 건 뭐냐? 상품 대금에다가 매입 아까 말했던 뭐 보험료, 운반비, 세금까지 매입 부대 비용을 모두 더한 것이 총 매입 금액인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빼준다 이거예요. 매입 애누리 빼주고 매입 환출 빼주고 매입 할인 빼준 거 이것을 우리가 순매입액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상품 계정에는 순매입액이 항상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순매입액. 예. 그래서 상품 계정의 잔액은 순매입액이 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용어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 시 발생한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시켜라. 예,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라고 봤을 때 순매입액을 계산하려면은 총 매입액에서 세 가지를 빼주면 된다. 매입의 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네. 그러면 여기서 표현한 총 매입액의 의미는 뭐냐? 상품 가격에다가 부대 비용을 다 더한 것을 총 매입액이라고 부른다. 네, 이게 핵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판매가 일어납니다. 곧 판매가 일어나는데 판매가 일어날 때 우리가 판매된 금액은 매출액이고 즉 상품 매출이고 그것을 매출한 거에 대응하는 비용이 바로 매출 원가인데 그 매출 원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출 원가의 의미를 볼까요? 기업이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매출이라고 한다면 매출 원가는 이러한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2026년 1월 1일에 상품 800원에 매입을 하였으며 상품을 800원에 매입했으며 26년 2월 1일 한 달 있다가 이 상품을 1000원에 판매하였다고 가정을 하자.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개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방식은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한다 그러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헷갈리니까. 네,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한다. 네,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이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별도 인식한다. 여기서 별도는 매출 원가를 언제 인식하느냐? 결산 때 인식한다. 매출 원가를 언제 인식한다고요? 결산 때 인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론이 끝나고 실무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서도 원가를 한 번도 입력을 안 해요. 예. 매출액만 계속 입력할 거예요. 매출액. 상품 매출 얼마 이렇게. 분명히 원가도 있을 텐데 건별로 원가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1월 1일 날 사변의 상품 800원, 대변의 현금 800원. 네, 상품을 800원에 현금으로 매입했군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상품을 팔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1000원 자산 증가했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 1000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회계예요. 이것과 이것이. 예. 자, 그 밑에 지금 요걸 붙여서 써놨습니다만은 요걸 이렇게 박스를 좀 치셔가지고 이렇게 아까 결산 시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맨 밑에 줄에 있는 이 분계는 기중에 하는 분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매출원가 한번 인식을 해볼까 해서 3월 26일 날 갑자기 이런 차변의 매출원가 얼마 이렇게 한 번씩 비용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결산 마감할 때 결산할 때 한 번만 합니다. 이걸. 벌스라고 하는 거는 말일, 1년의 말일을 예. 말씀하시는 12월 30일. 월결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월결산 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월별로 우리는 한 번씩 그 회계 월 마감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1년에 한 번 한다라는 가정에서 회계 기간을 1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12월 31일을 말합니다. 단기 결산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6월 30일에 한 번 이걸 해야 합니다. 6월 30일에. 네, 결산의 의미는 그것이 월결산이다 그러면 월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단기 결산이다 그러면 6월 30일 날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결산이다, 기결산을 한다 그러면 1년을 1회계년도로 보기 때문에 12월 31일 결산 때 한번 이렇게 인식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별도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공식을 거기에 동원을 해야 돼요. 매출 원가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하여 이 옷은 원가가 얼마였고 이 옷은 원가가 얼마였고 해서 그때그때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회계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일단 매출 수익으로 전부 잡았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재고조사 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다음 매출 원가 계산 방식이 나옵니다. 뭐 요거는 읽어보지 않아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다 설명드린 거고요. 매출원가 공식을 알아보자. 매출원가 공식. 네. 건건히 처리했다면 공식이 필요 없죠. 옷을 내가 팔 때 이 옷은 내가 10만 원에 사온 옷이야. 오늘 내가 18만 원에 팔았어. 그럼 매출액 18만 원, 매출원가 10만 원 해가지고 매출총이익 8만 원. 이렇게 한 건 한 건 계산을 한다면은 모르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회계 처리하기는 너무 번거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매출원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씁니다. 매출원가 공식. 상품 매매업의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해서 상품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십시오.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품 계정을 보면요. 에, 제가 이 상품 계정을 여기 T자로 한번 써볼게요.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예. 자, 상품 원장, 장부를 T자로 한번 T 계정으로 써봤습니다. 자, 상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기초상품 재고액이라는 것은요, 전기에서 2월 된 금액이 기초예요. 전기 2월. 자, 여러분, 우리 그 회계의 순환 과정 할 때 자산의 전기 2월이 차변에 있었을까요? 대변에 있었을까요? 우리 정부 마감하면서 회계의 순환 과정 할 때 자산, 그러니까 현금, 보통예금, 이런 대여금 이런 거 전기 2월 차변에 있었을까요? 대변에 있었을까요?
예, 차변에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기초가 만약에 예, 2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기초. 여기가 기초가 오는 위치에. 아이고, 저, 아, 저기다. 기초 상품 재고액 20만 원. 이 자리가 기초 자리입니다. 전기 6월이죠, 이제. 잔고 마감할 때는 전기 6월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초 상품 재고액은 전기 2월과 같은 거예요. 상품 계정에 가면 전기 2월이라고 돼 있어요. 기초 상품 재고액 이런 것은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전기 2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전기 2월을 우리가 기초 상품 재고액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분계에서 상품을 매입하면 여러분 상품 계정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상품 매입했을 때. 차변에 기록했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아까 분계에서 차변에 상품, 대변이 외상 매입금. 그거였죠. 예. 그래서 단기 상품 매입액도 차변에 옵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도 차변에 옵니다. 네. 단기 상품 매입액 9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 차변에 기록합니다. 자, 상품 계정의 차변에 오는 것은 이게 다예요. 상품 계정 차변에 오는 것은 전기 2월과 단기에 매입했던 것만 차변에 쭉 기록되게 됩니다. 예, 건수는 뭐 몇 건이든 수십 건, 수백 건이 될 수 있겠으나 다 모아보면 그게 다 단기 매입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차변의 합계 110만 원의 의미는 뭐냐? 이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판매 가능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판매 가능액. 원가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단기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저거밖에 없어요. 110만 원. 예, 기초에서 전기에서 넘어온 거하고 단기에 매입한 90만 원이 예, 이번 회계 기간 동안에 전부 다. 그러면 110만 원이 전체 판매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서 대부분은 팔리고 남은 것은 재고가 있겠죠. 어. 자, 그래서 팔렸다는 것이 여기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매출 원가 자리입니다. 팔려나갔다. 팔려나갔다. 자, 여러분 상품이 팔리면은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상품 계정 대변에 기입하겠죠. 예. 그리고 차변에는 그게 원가, 예, 매출 원가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기말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는 기말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산출을 할 거예요. 자, 상품 매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기말에 재고 조사를 해야 돼요. 기말 재고. 네. 저 기초가 여기에 있었죠. 예, 기초는 전기에 2월 된 거고 기말의 상품을 재고 조사를 해요. 기말 재고 조사. 이게 기말 재고액이에요. 기말 재고액. 예, 기말 재고액. 자, 기말 조사를 했어요. 매장에 있는 거, 그다음에 창고에 있는 걸 쫙 조사했더니 15만 원어치의 재고가 조사됐어요. 15만 원. 자, 여러분 판매 가능 금액이 모두 110만 원이었습니다. 판매 가능 금액 110만 원 중에서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15만 원의 재고가 남았다면은 팔린 건 얼마가 팔렸을까요? 예, 95만 원이 팔려나갔죠. 이게 매출 원가예요. 이 95만 원이 매출 원가다. 이렇게 결산 때 한 번에 계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이 공식을요, 이 T 계정에 넣어 놓으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네. T 계정에 넣어 놓고 이걸로 이해하시기를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 때, 이론 문제 풀 때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 하면은 저 기초상품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저런 방식으로 해서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딱 계산을 해내도 물론 됩니다. 예,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더 쉬워요. 예,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이라는 건 요 T 계정. T 계정을 그려서 기초는 전기요율이니까 차변에 적어야지. 차변에 딱 써. 단기 매입은 상품 차변이니까 차변에 와야지. 예. 기말 재고는 기초의 반대 대변에 가야지. 매출 원가는 네, 상품이 팔려나가면 상품 계정 대변이니까 대변의 매출 원가. 예. 그래서 상품의 상품 계정의 네 가지 요소.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 그리고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 네, 차변 요소는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상품 매입액이고 대변 요소가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입니다. 이 그림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을 암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공식을 암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마치 이제 우리 학생들 그 계산 능력 연습시키는 것처럼 항상 매출원가를 구하라는 문제만 내는 거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 기말재고액은 얼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예, 반대로 그렇죠. 나머지 요 세 개를 알려주고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였겠느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요 틀을 알게 되면은 딱 판에다 넣어보면은 예, 항상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공식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초상품 재고액을 물어본다. 그러면 상품 계정과 관련이 있는 거지. 상품 계정 딱 그려가지고 네 가지 요소를 딱딱 칸에다 채워 놓으면 짝 맞추기 딱 하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그 밑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설명이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상품 재고액이 30원, 단기상품 매입액이 70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40원이라고 한다면 매출원가는 60원이다. 예, 기초 30원 더하기 단기 매입액 70원 여기까지가 판매 가능 금액. 판매 가능 금액 중에서 기말에 재고조사했더니 40원이 재고로 남았다. 그러면 60원은 팔려나간 거니까 이게 매출원가가 된다. 예. 자, 그러면 이 기말의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부풀리면은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면은 원가가 낮게 됩니다. 원가가 낮아지면 그의 이익이 크게 나옵니다. 반대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면은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회계연도에는 이익이 적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업이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러면 바로 이 재고액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재고액이라 하는 것은 이제 도소매업에서는 이 공산품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뻔하니까 누구든지 보면은 다 측정할 수가 있고 계산이 가능한데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특이한 기법으로 특이한 제조 기술로 이게 제조가 일어나고 그것의 각 수율이라든가 이것을 그 원가로 환산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재고 자산을 부풀리거나 또는 재고 자산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여서 표시하거나 이럴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특정인의 어떤 어, 음, 그 이익을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있다 그러면은 외부 회계감사들은 항상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외부 회계감사. 만약에 공인회계사가 무슨 오비 맥주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다 그러면 맥주의 제조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외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기술자도 아닌데 그래도 뭐 어떻게 뭐, 뭐 무슨 유튜브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든 제조 과정을 알아야 재고조사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탱크에 있는 이 양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 방법 알아야 돼요. 예,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 탱크의 양은 얼마입니다.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가 측정할 수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 수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 기록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계속 기록법. 계속 기록법은 뭐냐? 상품의 입고도 기록하고 출고도 기록합니다. 그러면 장부에 정확한 재고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에는 재고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지 재고 조사를 합니다. 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혼합법.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다 혼합법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록도 합니다. 상품 입고 출고. 그래서 장부상 재고를 항상 알고 있고요. 또 결산할 때 재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 안 하고 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재고 조사를 실시하면은요. 수량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네. 장부에서는 딱딱 떨어지게끔 만약에 기초가 20개 있었고 단기 매입이 100개 있었다. 그러면 판매 가능액은 가능 수량은 120개다. 그리고 판매가 70개 있었다. 그러면 재고는 50개다. 이게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재고가 50개가 반드시 있느냐? 많을 수는 없지만 50개보다 많을 수는 없지만 50개보다 적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고라는 건 물건이잖아요. 물건. 물품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관리하다가 깨지거나 무슨 또 어떤 식품 같으면 부패가 일어나거나 부식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관리를 했지만 소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재고 조사를 해보면 장부보다 항상 부족합니다. 자,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나올 거고요. 자, 수량을 먼저 결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재고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한 다음에 단가를 결정합니다. 단가. 한 개당 이걸 얼마라고 계산할 거냐, 이거 단가. 그래서 이 단가는요, 어떤 흐름에 따른 가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가정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표딱지를 붙여가지고, 즉, 표차를 붙여가지고, 단가표를 붙인 것을 재고조사할 때, 얼마짜리 몇 개, 얼마짜리 몇 개, 이렇게 조사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주 고가 제품, 아주 고가인 뭐, 보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법으로 해요. 예, 그건 개별법으로 합니다. 아주 고가의 상품들 이런 거는 얼마짜리가 몇 개, 어떤 코드가 몇 개 해가지고 그 가격이 가사로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이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귀금속이라든가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아예 개별법은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개별법이라는 게 있다 하는 정도 알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단가 산정 방법은 어떤 것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네, 이런 것이죠. 네. 뭐 선입선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 단가 결정 방법에서도 선입선출을 많이 써먹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먼저 입고된 상품이 먼저 출고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물량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실제 흐름과 아주 일치한다. 예.
그리고 재고자산의 금액이 현재의 시장 가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재고가 최근에 매입한 거니까 현재 시장 가격이 그대로 재고에 반영되죠. 단점은 뭐냐? 현재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는 그런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지? 자, 판매는 3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선입선출로 하다 보니까 3월에 판매된 시장 가격에 이제 시장에다 팔았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는 작년 12월에 매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벌써 몇 달쯤 3개월에다 4개월쯤 지났죠. 예. 3개월 지나 3,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가에 반영된 것은 3, 4개월 전에 매입한 것이 원가에 반영되죠. 매출액은 최근에 거래되는 시가가 반영된 거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납니다, 이게. 선입선출법이. 네. 왜 이익이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느냐? 대체로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은요, 조금씩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죠. 인플레이 현상. 예. 가격은 점점점 뭐든지 좀 가치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는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로 하면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 물가 상승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익이 과대하게 나와서 법인세가 부담이 클 수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크더라도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한다면 경영자들은 대개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할 겁니다. 경영자는 자기가 경영 성과를 바로 이익으로 대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할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이 큰 규모인 기업에서는 가능하면 선입선출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채택을 할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방식에 이익도 많이 나고 좋죠. 자, 그러면 선입선출의 정반대 개념의 단가 결정 방법은 그 밑에 있는 후입선출입니다. 선입선출의 반대예요. 나중에 입고된 상품이 먼저 출고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장점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 장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수익에 현재 원가가 대응돼 가지고 지금 현재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정확하게 서로 대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출액도 현재 시세고 또 매출 원가도 최근에 매입한 거니까 원가도 지금의 시세가 반영된 거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오히려 후입 선출이 더 잘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실제 물량의 흐름이 그런 것이냐? 물량의 흐름은 그렇지가 않죠. 선입선출이 물량의 흐름에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물량의 흐름과는 맞지가 않아요. 후입선출은. 그리고 재고자산, 지금 재고자산의 금액은 현재 가치가 아닌 거예요. 현재 공정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재고자산은 이 후입선출은 항상 오래된 것이 재고로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 것이. 장부상으로. 예. 그러니까 후입선출은 장부상의 그런 거지 실제 창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량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게 후입선출의 아주 단점 중에 단점이에요. 이익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선입선출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줄어들어요. 현재 매출한 금액과 현재 시세 매입이 대응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입선출은 이익이 과소하게 평가됩니다. 과소. 그래서 요 두 가지는요.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은 서로 극대극이에요. 예. 그래서 타협적으로 가장 이제 무난하다고 그럴까요? 무난한 방법이 평균법이에요. 평균. 평균으로 하면은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저 외부 감사에서 왜 선입선출로 했지? 이렇게 이익을 조작할 의도가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평균법은. 자, 근데 평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동평균이라는 것은요,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평균에 가까워요. 자, 총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입니다. 금액 모두 더하고 수량 모두 더해서 나누기 해서 평균 단가를 딱 구해서
재고가 만약에 200개 남았다. 그러면 200개 곱하기 그 평균 단가, 그걸 재고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치 평균 단가가 반영됐기 때문에 뭐 매출 원가나 또는 재고 금액이 그냥 평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심을 받지 아니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가 결정 방법과 수량의 결정 방법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곱하기를 하는 거죠. 수량을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단가를 산정했죠. 곱하기 하면 그게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할 때 재고 자산을 실사를 한번 해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랬습니다. 물가가 상승, 재고 자산의 수량은 일정하다고 볼 때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단가 산정 방법 비교를 해보면은 재고 금액이나 매출 총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나 법인세 비용이 큰 순서 선입선출이 제일 크다 이거예요. 이 이동 평균이나 총 평균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이동 평균이 더 클 수도 있고. 후. 그래서 우리가 첫자를 외울 때 선이 총후 선이 어째 여자아이 이름 같죠? 선이야 선이 총후 순서를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 시험 대비해서 이론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매출 총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 크게 나타나는 단가 결정 방법으로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내. 예. 이익이 큰 순서,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세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 금액도 크다는 거예요. 예. 재고 금액이 크면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재고 금액이 크면 왜 원가가 줄어들까요? 아까 그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판매 가능액에서 재고 금액을 빼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수량은 같은데 재고 금액이 높아지면 단가를 높게 산정해 가지고 재고 금액이 높아지면 판매 가능에서 재고 금액 숫자를 크게 빼니까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이거죠. 예. 매출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이 크다 이거죠. 매출 총이익도 크고 당기 순이익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순서를 다르게 나열한 것을 찾아라. 그러면 선의총우를 찾으면 된다. 선의총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 적은 별로 없지만 거꾸로 매출 원가가 큰 순서를 다르게 나열한 것을 찾아라. 그러면 선의총우가 반대로 돼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이 부등호가 지금 반대로 가 있죠. 자, 재고자산에서 지금 계정 과목의 종류,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을 지금 우리가 했는데요. 음, 이쯤에서 한번 쉴까요? 네, 한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